완벽한 공식은 없다. 대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당신이 아직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라고 치자. 그런데 누군가 엄청나게 멋진 스쿠터를 타거나 진짜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다가와 껌 하나에 25센트를 주고 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딱 한마디로 충고하겠다. 사지 마. 언젠가 당신이 막다른 구석에 몰려 코앞에 들이밀어지는 수북한 껌을 사도록 강요당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 25센트를 잘 투자하면 중년이 될 즈음에는 $200 이상을 손에 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껌 하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25센트를 연간 25%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200 이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물론 나는 당신이 실제로 연간 25%라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나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당신은 가능할 때마다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할 좋은 방법을 궁리하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이 앞으로 마법 공식을 이용해 투자한다고 해도 과거의 그 화려한 실적과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닐지 나는 모른다. 비록 17년이라는 우리의 분석 기간 동안 시장 평균은 연간 약 12% 배당금 포함이었고 앞으로의 시장 평균 역시 최소한 어림잡아 연간 약 60% 정도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당신은 기대를 낮춰 마법 공식을 이용한 미래 수익률을 과거 분석 기간의 실적보다 3-4% 낮게 조절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마법 공식과 마법 공식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미래 투자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당신이 이용할 수 있은 가장 좋은 투자 방안 중 하나라고 믿는다. 나는 당신이 실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법 공식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쉽게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간단히 말해 나는 모든 사람이 마법 공식을 알고 난 후에도 당신의 수익 실적은 계속해서 매우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매우 탁월하리라 믿는다. 그래서 여기 제안을 하나 하겠다. 만약 당신이 결국 마법 공식을 이용하고 그 덕분에 자신의 행운을 감사히 여길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모두 매우 생산적이지는 않다. 대개 상장기업 자사의 재무 정보를 정부에 등록했고 자사 주식을 일반 대중이 사고팔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때에는 그저 또 다른 주주와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주식의 근본이 되는 기업은 관련되지 않는다. 기업은 주식 거래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파는 행위가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식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기업 주식에 대한 활발한 시장이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돈이 필요해진 기업은 이 시장에다 주식을 추가로 팔면 된다. 그리고 기업은 이렇게 주식을 판매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렇다. 사실은 이렇다. 만약 제이슨이 자신의 껌 가게를 10개에서 300개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성장을 거듭하는 이 회사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해서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면 된다. 껌 가게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제이슨은 아마 더욱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식 거래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시장이 생기는 건 좋다. 사실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 단지 하루에 오고 가는 거래의 95% 이상은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장은 아마 그런 거래가 없어도 건재할 것이다. 시장은 당신의 참여 없이도 분명 끄떡 없을 것이다. 의미 있는
투자 목표를 설정할 것. 학기가 시작한 수업 첫날,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말한다. 여러분들에게 제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말은 학생들이 보다 의미 있고 유익하게 그들의 시간과 지성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대한 대가로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 장을 뒤따르는 단계별 설명이 당신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또한 투자로 벌어들인 많은 수익 중 일부를 당신이 소중히 생각하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분야에 기부하는 일이 당신의 투자 목표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 전투를 빈다. 완벽한 공식은 없다. 대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당신이 아직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라고 치자. 그런데 누군가 엄청나게 멋진 스쿠터를 타거나 진짜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다가와 껌 하나에 25센트를 주고 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딱 한마디로 충고하겠다. 사지 마. 언젠가 당신이 막다른 구석에 몰려 코앞에 들이밀어지는 수북한 껌을 사도록 강요당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 25센트를 잘 투자하면 중년이 될 즈음에는 $200 이상을 손에 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껌 하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25센트를 연간 25%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200 이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물론 나는 당신이 실제로 연간 25%라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나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당신은 가능할 때마다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할 좋은 방법을 궁리하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이 앞으로 마법 공식을 이용해 투자한다고 해도 과거의 그 화려한 실적과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닐지 나는 모른다. 비록 17년이라는 우리의 분석 기간 동안 시장 평균은 연간 약 12% 배당금 포함이었고 앞으로의 시장 평균 역시 최소한 어림잡아 연간 약 60% 정도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당신은 기대를 낮춰 마법 공식을 이용한 미래 수익률을 과거 분석 기간의 실적보다 3-4% 낮게 조절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마법 공식과 마법 공식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미래 투자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당신이 이용할 수 있은 가장 좋은 투자 방안 중 하나라고 믿는다. 나는 당신이 실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법 공식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쉽게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간단히 말해 나는 모든 사람이 마법 공식을 알고 난 후에도 당신의 수익 실적은 계속해서 매우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매우 탁월하리라 믿는다. 그래서 여기 제안을 하나 하겠다. 만약 당신이 결국 마법 공식을 이용하고 그 덕분에 자신의 행운을 감사히 여길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모두 매우 생산적이지는 않다. 대개 상장기업 자사의 재무 정보를 정부에 등록했고 자사 주식을 일반 대중이 사고 팔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그저 또 다른 주주와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주식의 근본이 되는 기업은 관련되지 않는다. 기업은 주식 거래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 파는 행위가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식의 매수 및 매도를 통해 기업 주식에 대한 활발한 시장이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돈이 필요해진 기업은 이 시장에다 주식을 추가로 팔면 된다. 그리고 기업은 이렇게 주식을 판매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렇다. 사실은 이렇다. 만약 제이슨이 자신의 껌 가게를 10개에서 300개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성장을 거듭하는 이 회사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해서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면 된다. 껌 가게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제이슨은 아마 더욱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식 거래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시장이 생기는 건 좋다. 사실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 단지 하루에 오고 가는 거래의 95% 이상은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장은 아마 그런 거래가 없어도 건재할 것이다. 시장은 당신의 참여 없이도 분명 끄떡 없을 것이다. 의미 있는 투자 목표를 설정할 것. 학기가 시작한 수업 첫날,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말한다. 여러분들에게 제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 말은 학생들이 보다 의미 있고 유익하게 그들의 시간과 지성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대한 대가로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 장을 뒤따르는 단계별 설명이 당신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또한 투자로 벌어들인 많은 수익 중 일부를 당신이 소중히 생각하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분야에 기부하는 일이 당신의 투자 목표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 전투를 빈다. 미스터 마켓도 알고 보면 분별이 있다.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것은 우리의 옛 친구 미스터 마켓과 관련되며 여기서도 역시 적절한 투자기간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4장에서 소개한 경영대학원의 첫날을 상기한다면 마법 공식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는 바로 미스터 마켓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상태 덕분에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문제도 생긴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헐값으로 산 주식에 대해 그가 결국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결국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헐값은 영원한 헐값으로 남지 않겠는가? 또는 더욱더 헐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다음의 사항도 알아두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주식을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으로 팔거나 사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2.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전혀 딴판이 되어 적정 가격을 매긴다. 그렇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미스터 마켓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다. 짧게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마침내 우리의 주식에 대해 적정가를 지불할 것이다. 나는 사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보증을 한다. 그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잘 평가하면 종국에는 미스터 마켓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들의 평가가 올바르다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2~3년만 기다리면 헐값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미스터 마켓이 적정가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스터 마켓의 감정은 구제불능이 아니던가? 글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실과 현실로 대체된다. 만약 몹시 감정적인 미스터 마켓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나쁜 소식을 발표한 때 또는 앞으로 나쁜 소식이 생길 예정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투자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제공한 가격이 진정으로 헐값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영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해당 기업의 단기 전망이 불투명해 서잠재 구매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의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문제나 원인은 결국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만약 어떤 기업의 수익이 앞으로 2, 3년간 불확실하다면 해답은 충분히 기다리면 얻게 된다. 2, 3년을 꼬박 기다린다 할지라도 상황의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여전히 영가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것이다. 둘째, 이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영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기업들은 종종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경영진은 자사의 자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사 소유권이 더 적은 수의 주식들에 분배되면 남은 주주들은 각각 더 많은 배분율 이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는 주가 상승을 초래하여 영가의 기회를 일부 소멸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 방법도 먹히지 않는다면 여기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기억하자. 주식 지분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대변한다. 발행 주식 모두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사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많은 경우 영가의 기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다른 회사 또는 대형 투자회사가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해 기업 전체를 사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전체를 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적정가 쪽으로 상승한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 영가의 기회를 찾는 똑똑한 무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인수 또는 인수 가능성 이상 호작용을 일으켜서 주가를 적정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때로 이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고 때로는 여러 해 걸릴 수도 있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기초하여 주가를 매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당신이 영가라고 믿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미스터 마켓은 결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주식들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영가 구매는 보상받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언제나 빨리 진행되는 않는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바로잡는 기간은 통상 2, 3년이면 충분하다.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장은 거침없이 항해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미스터 마켓도 알고 보면 분별이 있다.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것은 우리의 옛 친구 미스터 마켓과 관련되며 여기서도 역시 적절한 투자기간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4장에서 소개한 경영대학원의 첫날을 상기한다면 마법 공식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는 바로 미스터 마켓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상태 덕분에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문제도 생긴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헐값으로 산 주식에 대해 그가 결국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결국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헐값은 영원한 헐값으로 남지 않겠는가? 또는 더욱더 헐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다음의 사항도 알아두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주식을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으로 팔거나 사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전혀 딴판이 되어 적정 가격을 매긴다. 그렇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미스터 마켓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다. 짧게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마침내 우리의 주식에 대해 적정가를 지불할 것이다. 나는 사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보증을 한다. 그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잘 평가하면 종국에는 미스터 마켓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들의 평가가 올바르다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2~3년만 기다리면 헐값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미스터 마켓이 적정가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스터 마켓의 감정은 구제불능이 아니던가? 글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실과 현실로 대체된다. 만약 몹시 감정적인 미스터 마켓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나쁜 소식을 발표한 때 또는 앞으로 나쁜 소식이 생길 예정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투자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제공한 가격이 진정으로 헐값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영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해당 기업의 단기 전망이 불투명해 서잠재 구매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의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문제나 원인은 결국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만약 어떤 기업의 수익이 앞으로 2~3년간 불확실하다면 해답은 충분히 기다리면 얻게 된다. 2~3년을 꼬박 기다린다 할지라도 상황의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여전히 영가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것이다. 둘째, 이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영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기업들은 종종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경영진은 자사의 자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사 소유권이 더 적은 수의 주식들에 분배되면 남은 주주들은 각각 더 많은 배분율 이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는 주가 상승을 초래하여 영가의 기회를 일부 소멸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 방법도 먹히지 않는다면 여기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기억하자. 주식 지분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대변한다. 발행 주식 모두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사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많은 경우 영가의 기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다른 회사 또는 대형 투자회사가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해 기업 전체를 사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전체를 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적정가 쪽으로 상승한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 영가의 기회를 찾는 똑똑한 무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인수 또는 인수 가능성 이상 호작용을 일으켜서 주가를 적정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때로 이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고 때로는 여러 해 걸릴 수도 있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기초하여 주가를 매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당신이 영가라고 믿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미스터 마켓은 결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주식들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염가 구매는 보상받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언제나 빨리 진행되는 않는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바로잡는 기간은 통상 2, 3년이면 충분하다.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장은 거침없이 항해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마법의 공식. 그레이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심지어 많은 전문 투자가들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그런 유형의 예측을 하거나 그런 수준의 분석을 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간단한 공식, 이치에 맞고 과거의 효력을 발휘한 공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높은 만족도에 탁월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레이엄의 공식은 주식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상 그 매입가가 회사 문을 닫고 회사 자산을 헐값으로 처분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 낮은 회사들을 산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러한 주식을 다양한 이름, 즉 특가주 순유동자 주 또는 순청산 가치 미만으로 파는 주라고 불렀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 값싼 20개 또는 30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분석도 필요 없이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쉬워 보이다고 말했다. 사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공식은 많은 주식들의 값이 싸게 매겨지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그 뒤를 이은 대공황 이후 몇십 년 동안 주식 투자는 극히 리스크가 높은 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대개 또다시 돈을 잃을까 두려워 주식의 높은 가치를 매기기 꺼렸다. 그레이엄의 공식은 오랫동안 특히 주식 가격이 아주 낮던 기간에 효과를 발휘했지만 오늘날의 시장에서 그레이엄의 원래 공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만한 주식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까닭은 자신의 공식을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레이엄은 명백히 싼 주식을 찾아내는 간단한 체계가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 자신의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 낮은 가격으로 여러 회사의 주식을 자신에게 팔고자 한다면 자신은 결국 평균적으로 한 바구니의 염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일부 주식의 저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전망이 나빠서 저가가 당연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이용한 구매는 염가의 주식, 미스터 마켓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거저 주려고 해서 생기는 염가의 주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가 이러한 일단의 싼 주식을 구매하면 그 중에 나쁜 매수가 몇 개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회사 각각의 주식에 대한 복잡한 분석을 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의 회사.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도전 과제가 생겼다. 우리는 과연 낮은 리스크로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시장 전반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오늘날의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까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그 공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많이 벌어주는 주식의 매수와 낮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아주 조금 벌어주는 주식의 매수 사이에서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즉 오픈 비용에 비해 많이 벌어주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와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그러니까 저스트 브로콜리처럼 오픈 비용에 비해 아주 적게 버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도 배웠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간다.
그렇다면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 좋은 회사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연간 높은 이익 수익률을 주는 가격 일대에만 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해주겠다.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또는 그레이엄식으로 말하자면 수익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뻔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먹혀든다는 것이 실로 말이 되는가? 글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첫 번째 논리적인 조치는 아마 좋은 회사를 염가해사는 전략이 과거에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간단하고 상식적인 투자 전략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7년 동안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익 수익률의 최선의 조합을 보여주는 30개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약 30.8%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비율로 17년을 투자했다면 1만 1000달러는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이 데이터는 퓨스텟 고객들이 주식 매입 시에 참고하는 바로 그 정보들이다. 매년 30.8%의 비율로 17년 동안이면 1만 1000달러는 세금 및 거래 비용 차감 전후로는 96배 이상인 105만 6천 달러가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높은 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다. 동일한 17년 동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약 12.3%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률을 따랐다면 1만 1000달러는 그래도 훌륭한 7만 9천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 액수도 분명 적진 않지만 100만 달러에 비하면 껌값이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는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로 벌 수 있는 돈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마법의 공식. 그레이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심지어 많은 전문 투자가들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그런 유형의 예측을 하거나 그런 수준의 분석을 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간단한 공식, 이치에 맞고 과거의 효력을 발휘한 공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높은 만족도에 탁월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레이엄의 공식은 주식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상 그 매입가가 회사 문을 닫고 회사 자산을 헐값으로 처분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 낮은 회사들을 산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러한 주식을 다양한 이름, 즉 특가주 순유동자 주 또는 순청산가치 미만으로 파는 주라고 불렀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 값싼 20개 또는 30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분석도 필요 없이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팡스러울 정도로 쉬워 보이다고 말했다. 사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공식은 많은 주식들의 값이 싸게 매겨지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그 뒤를 이은 대공황 이후 몇십 년 동안 주식 투자는 극히 리스크가 높은 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대개 또다시 돈을 잃을까 두려워 주식의 높은 가치를 매기기 꺼렸다. 그레이엄의 공식은 오랫동안 특히 주식 가격이 아주 낮던 기간에 효과를 발휘했지만 오늘날의 시장에서 그레이엄의 원래 공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만한 주식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까닭은 자신의 공식을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레이엄은 명백히 싼 주식을 찾아내는 간단한 체계가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 자신의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 낮은 가격으로 여러 회사의 주식을 자신에게 팔고자 한다면 자신은 결국 평균적으로 한 바구니의 염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일부 주식의 저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전망이 나빠서 저가가 당연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이용한 구매는 염가의 주식, 미스터 마켓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거저 주려고 해서 생기는
영가의 주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가 이러한 일단의 싼 주식을 구매하면 그 중에 나쁜 매수가 몇 개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회사 각각의 주식에 대한 복잡한 분석을 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의 회사.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도전 과제가 생겼다. 우리는 과연 낮은 리스크로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시장 전반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오늘날의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까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그 공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많이 벌어주는 주식의 매수와 낮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아주 조금 벌어주는 주식의 매수 사이에서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즉 오픈 비용에 비해 많이 벌어주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와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그러니까 저스트 브로콜리처럼 오픈 비용에 비해 아주 적게 버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도 배웠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간다. 그렇다면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 좋은 회사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연간 높은 이익 수익률을 주는 가격 일대에만 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해주겠다.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또는 그레이엄식으로 말하자면 수익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뻔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먹혀든다는 것이 실로 말이 되는가? 글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첫 번째 논리적인 조치는 아마 좋은 회사를 염가해사는 전략이 과거에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간단하고 상식적인 투자 전략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7년 동안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익 수익률의 최선의 조합을 보여주는 30개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약 30.8%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비율로 17년을 투자했다면 1만 1000달러는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이 데이터는 퓨스텟 고객들이 주식 매입 시에 참고하는 바로 그 정보들이다. 매년 30.8%의 비율로 17년 동안이면 1만 1000달러는 세금 및 거래 비용 차감 전후로는 96배 이상인 105만 6천 달러가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높은 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다. 동일한 17년 동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약 12.3%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률을 따랐다면 1만 1000달러는 그래도 훌륭한 7만 9천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 액수도 분명 적진 않지만 100만 달러에 비하면 껌값이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는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로 벌 수 있는 돈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 장기간 투자 전략 고수해 나가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공식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당신은 이런 경우에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 다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공식이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 또는 나는 금방 많은 돈을 잃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냥 가는 데까지 계속 가보지 뭐. 확신하건대 이건 아닐 것이다. 베스트셀러 투자 가이드를 쓴 작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책을 쓰기 위해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수십 개의 주식 선택 공식들을 시험해서 어느 공식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지 가려냈다. 그 책은 논리적이고 탁월했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이 시험한 수십 개의 공식 중 가장 성공적인 공식을 통해 뽑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출범한 후 첫 3년 중 2년 동안 주요 시장 평균들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올렸다. 그중 1년은 시장 평균보다 25%나 저조했다. 첫 3년 후 그 펀드는 다른 펀드들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자신의 펀드 운용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물론 나는 그 작가가 자신의 공식에 대한 신념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고 떠났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공식을 엄격히 따라 운용하는 자신의 펀드가 그 다음 3년 동안 회복세로 돌아서서 가장 실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 중 하나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좀 더 오래 머물렀으리라.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하다. 미스터 마켓의 기분을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다른 자산운용 전문가와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압박감 때문에 몇 년 동안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어느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장기 실적이 좋았더라도 상관없다. 마침 내가 아는 가장 명석한 자산운용 전문가인 내 친한 친구도 유사한 경험을 겪은 바 있으니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비록 그는 컴퓨터에 기반한 자신의 공식이 골라주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자신의 공식이 가장 높은 등수를 매긴 회사들에서 고르는 전략을 따르고 있다. 그는 예전에 어느 투자회사에서 10년 동안 이 전략을 이용해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었고 9년 전에 따로 나와 역시 그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운용 회사를 차렸다. 사업은 처음 3.4년 동안 그리 신통치 않았다.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그 전략이 경쟁 자산운용사들과 주요 시장 평균들의 수익률보다 크게 밑도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가장 명석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자신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이치에 맞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동일한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객들 대부분은 뭉칫돈을 빼서 내 친구와는 달리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운용 전문가에게 달려갔다. 아마 짐작했겠지만 그들은 더 머물렀어야 했다. 지난 후 6년 동안 내 친구와 그의 전략은 매우 좋은 성과를 올렸고 이제 창립 이래 그의 회사가 올린 투자 실적은 같은 기간의 주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의 회사는 월스트리트의 수천 개 투자 회사들 중 가장 탁월한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소수의 회사들 가운데서도 정상을 달리고 있다. 좋은 일은 기다린 자에게 만온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 친구의 회사는 현재 수백 명의 고객이 맡긴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운용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의 저조한 실적을 보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원래의 고객은 단지 4명만 남아있을 뿐이다. 다행히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아마 친구로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믿어야만 한다. 실적이 나쁘더라도 그러면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마법 공식이 언제나 성공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공식은 필경 더 이상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마법 공식이 선택한 염가의 주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 주식들의 가격이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염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법 공식도 효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 마법 공식은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 사실 수년 동안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이 투자 기간에 대해 갖는 시야는 너무 좁다. 만약 한 전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성공한다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려면 때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뜻.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략을 고수하지 못한다. 1년 또는 2년 동안 시장 평균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나면 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적은 수익을 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 대개는 지난 2, 3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전략을 찾아 나선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자산운용 전문가들조차도 전략을 고수하기가 힘들어진다. 대부분의 고객 및 투자자는 해당 전략이 시장이나 경쟁자들에 비해 몇 년 동안 저조한 실적을 내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 바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전략을 고수하기란 힘든 것이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모든 고객과 심지어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을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많은 자산운용가들은 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회사, 대개 다음 몇 분기 또는 앞으로 1, 2년 동안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미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몇몇 사람은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견디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나쁜 실적이 계속되면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앞서 1장에서 논했던 그 믿어야만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만약 마법 공식이 당신을 위해 작용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법 공식이 성공할 기회를 맞이하기도 전에 그만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적어도 지난 17년간의 통계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 때로는 3배나 되는 장기적 연간 수익률을 올려준다. 단지 그런 좋은 실적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마법 공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법 공식을 이야기할 때 단기는 종종 수일이나 수개월이 아닌 수년을 의미할 수 있다. 이상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당신이 장기간 마법 공식을 견지할 수 있을 만큼 마법 공식을 믿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뼛속까지 진정으로 그 전략을 믿어야만 한다. 물론 마법 공식의 화려한 실적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떠한 마음의 동요가 생길지 두고 볼 일이다. 도움받을 생각을 접어라. 하지만 이빨요정과는 달리 폭로되어도 괜찮은 비밀이 하나 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집 안에서라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믿어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만 알도록 하고 싶다. 조금은 가혹하고 부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으니 과감히 입 밖에 내어보겠다. 월스트리트에는 이빨요정이 없다. 바로 그렇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마치 요술처럼 베개 밑에서 돈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밤에 이 불을 당겨 덮어줄 사람도 없고 당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으며 조언을 들으러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다. 일단 편안하고 따뜻한 당신의 집을 떠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잠시 후 월스트리트를 산책해 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몇 가지 가정을 해보자. 첫째, 당신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장기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적어도 3, 5년 정도 아니면 더 오랫동안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종잡을 수가 없으므로 생활에 필요한 돈은 은행에 맡겨두는 편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시점에 미스터 마켓에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간절히 필요해졌는데 침울한 미스터 마켓이 당신의 주식에 대해 아주 낮은 가격을 부른다고 생각해보라. 둘째, 당신은 투자에서 가능한 한 많이 벌고 싶지만 그렇다고 불합리하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 가정은 여기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글쎄, 보통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친절한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주식 중개인은 투자 전문가로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의 투자를 돕는 일을 한다. 주식 중개인은 개별 기업의 주식, 채권, 투자 펀드 및 그 밖의 다른 투자 방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도와준다. 만약 당신이 돈이 많다면 주식 중개인은 전화로 상담도 해주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제안과 조언도 제공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의 주식 중개인이 대부분의 주식 중개인과 마찬가지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와줄 방법을 모른다. 대부분의 주식 중개인은 당신의 개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 그들은 당신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물론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도 좋고 그들 중 대부분이 훌륭하고 괜찮은 전문가들이겠지만 주식 중개인에게 의욕을 주는 주요 동기는 여전히 뭔가를 파는 것이다. 주식 시장이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돈을 벌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라면 기대는 안 하는 게 현명하다.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인덱스 펀드의 문제 차라리 뮤추얼 펀드에다 돈을 맡기는 편이 낫다. 이는 소형 투자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다. 뮤추얼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다. 자산운용가는 보통 동일한 펀드에서 30개 내지 200개의 서로 다른 주식이나 채권을 선택한다. 소형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다양하고 넓게 분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앞에서도 논했듯이 수많은 회사와 투자 유가증권을 자세히 알아보기란 힘들다. 결과적으로 수십 또는 수백 개 회사의 투자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투자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 문제도 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다. 기본적인 산수만으로도 평균 수익 빼기 수수료는 평균 이하의 수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 문제라면 괜찮다. 그러므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능가하지 못한다. 평균 수준 이상의 자산운용가가 있는 뮤추얼 펀드를 찾으면 될 테니 말이다. 어떤 자산운용가가 평균 이상인지는 운용회사의 펀드 실적을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한데 이 전략이 가진 유일한 문제가 있으니 평균적으로 볼 때 어떤 펀드의 훌륭한 과거 투자 실적은 미래에 거둘 성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뮤추얼 펀드에 등 급을 매기는 회사들조차도 어느 펀드가 미래에 좋은 실적을 낼지를 알아내는 성적은 신통치 않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모두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다. 뮤추얼 펀드 운용 회사들은 각각의 펀드에 모인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번다. 훌륭한 실적을 기록한 펀드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펀드는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다 펀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금까지 성공적인 수익을 냈던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몇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전보다 훨씬 불어난 자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규모가 작은 회사에 투자한 것이 성공의 부분적 이유였다면 이제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게다가 능력 있는 자산운용가도 나쁜 실적을 기록하는 시점이 있고 또 반대로 능력 없는 자산운용가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여러 해 동안 지켜본다고 해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로만 알고 넘어가자.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훌륭한 투자 실적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산운용가를 고르는 일은 매일 역적인 주식을 하나하나 고르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력적인 주식을 고를 수 있다면 아마 능력 있는 자산운용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 대신 헤지 펀드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헤지 펀드는 보통 매우 부유한 투자자들을 위한 배타적 개인 투자 펀드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투자금으로 최소한 $50만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헤지 펀드는 이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대부분의 헤지 펀드는
거금을 잃어도 괜찮은 투자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소위 이러한 명예를 가질 수 있다 해도 이 투자 방안이 현명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헤지펀드는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보다 유연성이 더 큰 펀드다. 자산운용가는 해당 펀드의 자금과 차입한 돈으로 매우 다양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 유가증권의 시장 평균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언제나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자신들이 소유한 투자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할 때에만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헤지펀드는 종종 차입한 돈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투자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에 상관 없이 투자할 수 있어서 이 집이 대부분의 표준적인 뮤추얼 펀드에 비해 큰 장점으로 간주된다. 그렇다. 어쩌면 이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엄청난 수수료를 매긴다. 즉 운용하는 자산의 최소 1%, 거기다 여기에 수익의 20%를 더 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수수료에 이끌려 수천 개의 새로운 헤지펀드들이 생겨났다. 아마 그중 대부분은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할 기회도 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훌륭한 자산운용가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그런 사람을 찾게 될 확률도 매우 낮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인덱스 펀드는 전반적인 시장의 수익과 대등한 수익을 벌고자 하는 뮤추얼 펀드인데 비용, 즉 수수료가 훨씬 적다. 이 펀드는 특정 시장 지수 예를 들자면 500개 대형주로 된 S&P 500 지수, 2000개의 여러 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 지수를 선택하고 이 지수에 속한 모든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 이 전략은 당신 이 시장을 능가하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시장 평균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이 비과세대직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세금이 걱정이라면 이 전략이 세금을 최소화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대개 해당 지수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락하는 회사는 보통 한 해에 지수의 1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 수수료와 기타 비용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다른 투자 방식은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수익이 적으므로 면밀한 조사를 거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실질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에 만족하는 편이 좋은 투자라는 결론을 내린다. 사실상 지난 80년 동안 주식시장 평균 수익은 연간 10% 이상이었다. 그만하면 전혀 나쁘지 않다. 투자 전략의 두 가지 요점. 좋은 뉴스는 계속 이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들은 모두 가장 큰 전개 기업 시장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주식에서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그룹인 가장 큰 3,500개 기업 시장 가치 5천만 달러 이상의 주식에서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더욱 좋다. 마법 공식의 포트폴리오는 측정 대상이 된 모든 3년 기관들 169개 중 169개에서 플러스의 수익을 냈고 모든 3년 기간에서 시장 평균을 능가했다. 그렇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을 모든 기간에서 능가했다. 보시라. 결국 이 마법 공식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이 3.500개 기업 그룹에서 마법 공식의 포트폴리오가 낸 최악의 3년 기간 수익률은 35%였다. 시장 평균이 낸 최악의 3년 수익률은 45%였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서 그렇게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글쎄, 이에 대한 답은 종종 당신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년 기간을 토대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든 상관없이 마법 공식의 결과가 매우 좋아 보인다.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 교수들은 여러 투자 전략의 리스크를 측정하거나 비교하는 흥미로운 방식들을 내놓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장기 전략을 토대로 투자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리스크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할 때 N은 이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투자 전략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요점만 알아두길 바란다. 1. 해당 전략을 장기간 따랐을 때
돈을 잃을 위험, 즉 리스크는 얼마인가? 1. 당신이 선택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다른 전략들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낼 리스크는 얼마인가?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마법 공식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시장 평균 수익률에 필적하는 성과를 내는 투자 전략,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설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나중에 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 투자가들은 시장 평균보다 못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적어 도의 두 간단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17년 시험 기간 동안 비교적 짧은 3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이용할 경우 마빈 공식 전략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법 공식이 낸 수익률은 시장 평균이 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마법 공식 전략은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다. 시장 평균은 모든 3년의 기간들 중 12%에서 돈을 잃었다. 물론 테스트 기간 내내 마법 공식은 100%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 성과를 낼 수도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어쨌든 마법 공식 전략은 측정한 총 3년의 기간들 중 거의 모든 경우에서 시장 평균을 능가했다. 요약하자면 마법 공식 전략은 시장 평균보다 더 작은 리스크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했다. 우리의 시험 기간 동안 마법 공식 전략을 3년만 고수해도 성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탁월한 투자 전략들은 대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만약 어떤 투자 전략이 정말 이치에 맞는다면 장기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궁극적인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투자 기간에 대한 시한은 5년 또는 10년, 20년으로 잡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쉽지 않겠지만 투자 전략은 투자를 3년 내지 5년만 유지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3년 내지 5년은 또한 다른 투자 전략들과 리스크나 실적을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기도 하다. 마법 공식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일단 우리의 마법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왜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성공하는지, 왜 먼 미래에까지 계속 성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마법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면 오늘날의 성공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배워 나갈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자. 기술적인 부분은 중요치 않다. 컴퓨터가 대부분의 일을 해줄 것이다. 당신이 일장에서 읽은 것처럼 마법 공식의 압도적인 논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결국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법 공식이 어떻게 염가에 우량 기업을 골라주는지 이해해보기로 하자. 공식은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 한 곳에서 거래되는 3.500여 개의 기업을 규모 순으로 나열한 목록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자본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1등부터 3,500등까지 등수를 매긴다.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 아마 사실상 돈을 잃고 있은 회사은 3,500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2번째로 가장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232등이 된다. 다음으로 공식은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익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은 3,500등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3,500개 기업 중 153번째로 가장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153등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식은 두 등수를 합친다. 공식은 자본 수익률이 최고이거나 이익 수익률이 최고인 기업을 찾지 않는다. 공식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을 찾는다. 그러므로 자본 수익률이 232등이고 이익 수익률이 153등인 기업은 이를 합한 385, 232, 153등이 된다. 자본 수익률은 1등이지만 이익 수익률은 1150등밖에 안 되는 기업은 1151, 1151등이 된다. 그러므로 더 나은 조합 등수는 385등이다. 수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저 합친 등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두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이라는 사실만 명심하자. 이 체계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자본 수익률이 232등인 기업이 자본 수익률 1등 기업을 능가할 수 있다. 이 등수 체계에서는 두 부문 모두에서 탁월한 등수를 받는 편이 어느 쪽에서든 상위는 아니더라도 한 부문에서는 1등을 하고 다른 한 부문에서는 그저 그런 등수를 받는 편보다 낫다.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쉬울 리 없다. 가장 높은 최종 등수를 받는 30여 개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이 점을 고려해보라. 지난 17년간 마법 공식의 지시를 따랐다면 우리가 벌었을 수익을 살펴보자는 얘기다. 아니,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가? 확실히 뭔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 그 결과를 정말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 작업은 다음 장으로 넘기고 지금은 짧은 요약을 살펴보자. 그리고 마법 공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다시 한번 잠깐 즐겨도 좋겠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인다. 연간 6% 이자의 비밀.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살펴보자. 이 계획은 은행이 왜 필요해? 라고 불린다. 은행을 통째로 무시하고 회사나 일단배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쉬운 방법이 있다. 많은 경우 회사는 채권을 팔아서 직접 돈을 빌린다. 보통 동네 빵집은 채권을 팔지 않지만 큰 기업은 언제나 채권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1,000짜리 채권을 구입한다면 그 회사는 당신에게 매년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000는 10년 후에 갚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는 확실히 은행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시시한 5%보다 낫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다. 이런 대형 회사들에게서 채권을 샀는데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자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위험한 회사들은 보통 확실한 회사들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 채권은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1,000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 즉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자. 정부도 채권을 판다. 이 세상에 전혀 리스크가 없는 것은 없지만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래도 가장 작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에 10년 동안 당신의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다면 정부는 예를 들어 매년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다. 5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일 경우 이자율은 보통 4%나 5%로 낮아진다. 우리가 살펴볼 채권은 10년 만기 미국 정부 채권이다.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를 살펴보는 이유는 10년이란 세월이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 채권 같은 안전한 투자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다른 장기 투자 방안들과 비교해 볼 것이다. 만약 10년 만기 국채의 연간 이율이 6%라면 그것은 10년 동안 돈을 빌려줄 의향은 있으나 원금을 잃거나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할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사람들도 연간 6%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10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의사가 있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리스크 없는 수익률은 매년 6%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장기간 돈을 빌려달라 거나 투자하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적어도 1년에 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연간 6%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는 당신에게 해마다 6%의 이자와 10년 후에는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준다고 보장할 것이다. 만약 제이슨이 껌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당신의 돈을 원할 경우 이 투자는 매년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제이슨이 장기간 돈을 빌리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위험 없이 6%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소수의 우량 기업만 골라라.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마법 공식도 개별 기업 주식을 뽑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법 공식은 한꺼번에 많은 회사의 주식을 뽑는다. 여러 회사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수익이 앞으로의 수익을 말해주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별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익은 앞으로 정상적인 해의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추정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마법 공식을 실제로 이용할 때는 한 번에 20개 또는 30개 기업의 주식을 사는 이유이다. 마법 공식의 경우 우리는 평균 즉 마법 공식이 선택한 주식들의 포트폴리오가 돌려줄 평균 수익을 바란다. 따라서 마법 공식을 통한 평균 결과는 바라건대 탁월한 투자 수익률을 의미할 것이므로 마법 공식이 선택한 많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 평균에 매우 근접할 수 있다. 지금쯤이면 당신들 중 99%가 마법 공식만 고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게끔 마음을 고쳐먹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직도 개별 기업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고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길 희망하는 소수가 있다면 다음 사실을 고려해보라. 전문적인 연구 분석가와 자산운용 전문가들조차도 개별 회사의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꺼번에 20개 또는 30개 회사들의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당신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다면 많은 예측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염가 수준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소수의 우량 기업으로 투자를 한정하라. 앞으로 여러 해 후에 정상적인 수익을 추정해 기업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의 경우에는 소수 회사의 염가 주식만 매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당신이 진정 완벽한 조사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여러 산업에 속한 5-8개 기업의 주식만 소유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중 적어도 80%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타협적인 전략.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업의 가치를 매기고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 또 현명하게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은 분명 현명하지 않은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폭발을 선호한다. 글쎄, 그래도 좋다. 그렇다면 타협적인 전략을 하나 내놓겠다. 이 전략도 역시 이치에 맞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법 공식은 필요하다. 마법 공식 없이는 전혀 길이 없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말이다. 자, 그럼 소개하겠다. 무턱대고 마음에 드는 주식을 고르거나 혹은 마법 공식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두 전략을 절충하는 건 어떨까? 우선 마법 공식으로 시작해보자. 마법 공식으로 최고 등수를 받은 주식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다음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몇몇 주식을 골라보자. 단, 마법 공식이 매긴 등수 중에서 상위 50 또는 100개 기업의 주식들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최고 등수를 받은 주식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테니까. 또한 이 방식을 이용할 때에도 최소한 10개 내지 30개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당신이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 지식이 있다면 더 적은 수로도 충분하며 그러한 기본 지식 없이 마음대로 고른다면 더 많이 선택해도 좋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장을 마친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2. 1번을 다시 읽으라. 3. 그러나 만약 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정상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마법 공식의 원리를 이 정상적인 수익 추정치에 기초한 결과에 적용해 열가에 살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는다. 4. 만약 당신이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알고 있고
당신이 계산한 정상적인 수익 추정치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여러 산업에 속한 5-8개 기업의 연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5.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현명하게 주식을 고르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주식을 고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마법 공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을 막는데 마법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좋은 질문이다. 어디 한번 함께 알아보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법 공식은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고른다. 이익 수익률의 경우 마법 공식은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가격에 비해서 많이 버는 기업들을 찾는다. 자본 수익률의 경우 마법 공식은 그 수익을 창출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 많이 버는 기업을 찾는다. 이러한 비율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 마법 공식은 미래의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어렵다. 마법 공식은 과거의 수익을 이용한다. 우스운 점은 이것이 틀린 방법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기초한다. 만약 어떤 회사가 지난해 주당 2달러를 벌었고 올해는 주당 1달러를 벌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적게 벌 것이라면 작년 수익을 이용해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마법 공식은 바로 그렇게 계산한다. 사실 마법 공식이 선택하는 기업들은 단기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 1. 2년 후의 전망이 정말 형편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 공식이 연가로 보이는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법 공식은 지난해의 수익을 이용한다. 만약 올해나 내년의 수익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한다면 마법 공식이 선택한 기업들 중 많은 수는 전혀 염가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지난해 수익을 무조건 공식에 대입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연도의 수익 추정치를 대입해야 한다. 정상적인 연도란 해당 기업,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해이다. 물론 지난해의 수익이 정상적인 해의 수익을 나타냈을 수도 있지만 작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형적인 해가 아닐지도 모른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해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보통보다 높았을 수도 있다. 반대로 회사 경영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익이 보통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 내년 수익에 대한 추정치를 대입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내년도 전형적인 해가 아닐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그보다 더 멀리 3, 4년 후를 내다보며 정상적인 또는 평균적인 환경에서의 수익 추정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해 수익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세계를 가정한 채 우리는 정상적인 해의 수익 추정치를 가지고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법 공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익을 기준으로 높은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지닌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내린 추정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또 이 수익이 미래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익을 현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정직한 경영팀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정상 수익에 기초한 이익 수익률을 리스크 없이 6% 수익률을 주는 국채와 그 밖의 다른 투자 기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글쎄, 어렵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또 내 파트너와 내가 마법 공식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이용해 우리 자신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이 장의 중심 요점이 나온다. 당신 혼자 힘으로 개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다.
미련을 버려라. 좋은 회사를 찾아라. 앞에서도 논했듯이 제이슨껌 가게는 지난해 주당 1달러 20센트를 벌었다.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우리의 이익 수익률은 그러므로 1달러 20센트 나누기 12달러, 즉 10%이다. 누워서 껌 씹기다. 하지만 제이슨껌 가게가 지난해 주당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주당 12달러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이익 수익률은 과연 얼마가 될까? 2달러 40센트를 12달러로 나누면 20%이다. 그러므로 제이슨껌 가게가 작년 주당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면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이익 수익률은 20%가 될 것이다. 제이슨껌 가게가 작년에 주당 3달러 60센트를 벌었다면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이익 수익률은 30%가 될 것이다. 분명히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이 장에서 주요 요점은 두 가지뿐이다. 이제부터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여기 첫 번째 요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 제이슨껌 가게 주식을 12달러씩에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수익 결과를 더 선호하는가? 제이슨껌 가게가 작년에 주당 1달러 20센트, 작년에 주당 2달러 40센트, 작년에 주당 3달러 60센트를 번 경우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다시 말해서 지난해 수익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익 수익률이 10%, 20%, 30%일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정답은 분명히 30%가 20%와 10%보다 낮다고 대답했다면 정답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당신은 낮은 이익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 수익률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회사가 적게 버는 편보다 많이 버는 편이 낫다. 첫 번째 요점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제 여기 이 장의 두 번째 요점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똑같은 요점을 두 번 말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것이고 나는 괄호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첫 번째 요점은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느냐 하는 가격 관련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구매 가격은 영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고 있는가, 나쁜 회사를 사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선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고객 충성도, 브랜드 가치, 경영 효율성,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의 힘 또는 장기 전망을 언급할 수 있다. 분명히 이들은 혼자 또는 결합해서 좋은 회사를 구매하느냐, 나쁜 회사를 구매하느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역시 모두 짐작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을 포함한다. 앞에서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듯이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살펴보는 편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예측은 전혀 하지 말자. 대신 지난해에 일어난 일만 보자. 예를 들어 제이슨이 껌 가게 하나 재고품, 가게 디스플레이 등등 포함을 짓는데 40만 달러를 들였고 지난해 각각의 가게는 20만 달러의 수입을 제이슨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최소한 지난해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제이슨껌 가게 체인의 한 가게는 겨우 40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에 대해 매년 보통 20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껌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의 수익 20만 나누기 40만을 내는 결과가 된다. 이 결과는 대개 50%의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컬어진다. 다른 정보는 모른다 해도 오픈하는데 40만 달러가 든 가게가 해마다 20만 달러를 번다면 이 가게는 아주 좋은 회사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다.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이슨의 친구 진보 역시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진보의 체인점 저스트 브로콜리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보 역시 새 가게를 내는데 40만 달러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난해 이 가게들은 각각 1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오픈하는데 40만 달러가 든 가게가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면 연간 겨우 2.5%의 수익, 즉 2.5%의 자본 수익률을 낸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간다. 어느 회사가 좋아 보이는가? 40만 달러를 들어 열었는데 작년 20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제이슨 껌 가게, 또는 똑같이 40만 달러가 들었는데 작년에 1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저스트 브로콜리. 다시 말해서 50%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와 2.5%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는가? 물론 답은 뻔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점이다.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는 편이 낫다. 좋은 회사를 찾아라. 앞에서도 논했듯이 제이슨 껌 가게는 지난해 주당 1달러 20센트를 벌었다.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우리의 이익 수익률은 그러므로 1달러 20센트 나누기 12달러, 즉 10%이다. 누워서 껌 씹기다. 하지만 제이슨 껌 가게가 지난해 주당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주당 12달러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이익 수익률은 과연 얼마가 될까? 2달러 40센트를 12달러로 나누면 20%이다. 그러므로 제이슨 껌 가게가 작년 주당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면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이익 수익률은 20%가 될 것이다. 제이슨 껌 가게가 작년에 주당 3달러 60센트를 벌었다면 주당 12달러의 가격에서 이익 수익률은 30%가 될 것이다. 분명히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이 장에서 주요 요점은 두 가지뿐이다. 이제부터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여기 첫 번째 요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 제이슨 껌 가게 주식을 12달러씩에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수익 결과를 더 선호하는가? 제이슨 껌 가게가 작년에 주당 1달러 20센트, 작년에 주당 2달러 40센트, 작년에 주당 3달러 60센트를 번 경우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다시 말해서 지난해 수익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익 수익률이 10%, 20%, 30%일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정답은 분명히 30%가 20%와 10%보다 낮다고 대답했다면 정답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당신은 낮은 이익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 수익률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회사가 적게 버는 편보다 많이 버는 편이 낫다. 첫 번째 요점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제 여기 이 장의 두 번째 요점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똑같은 요점을 두 번 말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것이고 나는 괄호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첫 번째 요점은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느냐 하는 가격 관련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구매 가격은 염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고 있는가, 나쁜 회사를 사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선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고객 충성도, 브랜드 가치, 경영 효율성,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이인 또는 장기 전망을 언급할 수 있다. 분명히 이들은 혼자 또는 결합해서 좋은 회사를 구매하느냐, 나쁜 회사를 구매하느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역시 모두 짐작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을 포함한다. 앞에서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듯이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살펴보는 편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예측은 전혀 하지 말자. 대신 지난해에 일어난 일만 보자. 예를 들어 제이슨이 껌 가게 하나 재고품, 가게 디스플레이 등등 포함을 짓는데 40만 달러를 들였고
지난해 각각의 가게는 20만 달러의 수입을 제이슨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최소한 지난해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제이슨 껌 가게 체인의 한 가게는 겨우 40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에 대해 매년 보통 20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껌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의 수익 20만 나누기 40만을 내는 결과가 된다. 이 결과는 대개 50%의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컬어진다. 다른 정보는 모른다 해도 오픈하는데 40만 달러가 든 가게가 해마다 20만 달러를 번다면 이 가게는 아주 좋은 회사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다.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이슨의 친구 진보 역시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진보의 체인점 저스트 브로콜리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보 역시 새 가게를 내는데 40만 달러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난해 이 가게들은 각각 1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오픈하는데 40만 달러가 든 가게가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면 연간 겨우 2.5%의 수익, 즉 2.5%의 자본 수익률을 낸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간다. 어느 회사가 좋아 보이는가? 40만 달러를 들어 열었는데 작년 20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제이슨 껌 가게, 또는 똑같이 40만 달러가 들었는데 작년에 1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저스트 브로콜리. 다시 말해서 50%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와 2.5%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는가? 물론 답은 뻔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점이다.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는 편이 낫다.